오늘부터 30세 이상의 장애인, 노인, 돌봄 종사자 등 30만여 명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주엔 동네 의원과 약국 종사자의 접종이 시작됩니다.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접종도 이달 안에 시작될 전망입니다. 백신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이 백신 효과를 높이기 위한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과 관련해 올 여름이 끝날 때쯤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얀센 백신의 경우 일정한 제한을 두고 접종을 재개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해 미국의 존 케리 기후특사가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중국의 관변 매체가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비상장 코인에 투자하면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며 불법 다단계와 유사한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업체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YTN 보도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곧바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올해 들어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의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해 절충점이 나올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건조특보가 내려진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 대형 산불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산림당국은 내일 오전까지 초속 20m의 강풍이 불면서 대형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더 뉴스 60초 뒤에 계속됩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엿새 만에 500명대로 줄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532명으로 전날보다 140명 가까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기에는 이릅니다. 검사 건수가 적은 이른바 휴일 효과가 반영된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제 하루 진행된 3만 4천여 건은 지난주 평일의 절반 수준도 안 됩니다. 이렇다 보니 주요 방역 통계에 들어온 경고 등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거리두기 조정의 핵심 지표인 최근 일주일 지역 발생 환자는 하루 평균 622명, 2.5단계 상단인 5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감염 경로를 아직 모르는 신규 확진자 비율 역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주간 단위로 지난달 말 25%에 못 미쳤던 게 최근에는 29%에 육박했습니다.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는 그만큼 어려워졌습니다. 지역을 가리지 않는 확산 양상도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어제 하루 전국 17개 모든 시도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비수도권의 비율이 40%를 넘었습니다. 한마디로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파력이 강한 것으로 추정되는 변이 바이러스까지 잇따라 확인돼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주요 발생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고양시 고등학교 두 곳에서 고3 학생 11명과 가족 2명이 확진되는 등 개학 뒤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브리핑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 수와 고령자 비율이 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네, 경기 고양시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정 기자가 나가 있는 고등학교 그리고 다른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온 건데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각자 다른 두 고등학교에 다니는 고3 자매 2명이 한꺼번에 지난 16일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매의 가족 2명이 추가로 감염됐고 두 학교에서 학생 9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감염은 모두 13명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네, 학교 두 곳에서는 학생 9명이 감염된 건데요. 이곳 고등학교는 확진자가 나온 3학년 그리고 같은 날 등교했었던 1학년의 등교를 중지했습니다. 또 다른 고등학교는 전 학년이 2주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개학 뒤 학교나 어린이집 관련 감염이 이어지는 추세는 여전한데요. 우선 지난 9일 종사자 가운데 확진자가 나온 서울 마포구 어린이집 누적 감염은 18명까지 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14일 교사 가운데 첫 확진자가 나온 고양시 어린이집에서도 감염이 11명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앞서 교육부는 이러한 원화나 학생 감염이 전국에서 하루에 56명, 교직원 확진은 8명꼴로 나오고 있다고 지난 15일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 밖에 수도권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추세도 여전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브리핑에서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집단 감염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많이 확진자가 나왔던 곳은 실내 체육시설로 모두 56명이었고 직장과 의료시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시청은 확진자 수와 감염 경로가 알려지지 않은 비율 등이 모두 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신규 확진 사례나 기존 감염 사례가 몸집을 불리는 추세는 여전한데요. 서울에선 은평구 의료기관 관련 확진자가 어제 3명 늘어나서 누적 감염이 11명 됐습니다. 수시로 환기가 어려워 감염이 번진 것으로 추정되고 또 다른 의료기관으로도 감염이 번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15일 첫 확진자가 나온 경기 의정부시 교회에선 어제 추가로 4명이 확진돼 누적 확진은 22명이 되었고 성남시 분당구 노래방 일대 감염 사례도 도내 누적 68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고양시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비수도권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대구에서 목욕탕 관련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15일 확진자 가운데 1명이 목욕탕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돼 이용자 280여 명을 검사했고 지금까지 이용자와 접촉자 1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지역에서는 산발적인 지역 감염이 반복되면서 1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경산에선 지난 9일 집단 감염이 시작된 교회와 관련해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41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구미 수정교회 관련 접촉자 1명이 격리 해제를 앞둔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남에선 코로나19 확진자가 22명 늘었습니다. 경상남도는 어제 오후 5시부터 오늘 낮 1시 사이 진주와 사천, 김해 등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의 신규 확진자 10명 가운데 4명은 유흥업소 관련이고 기존 확진자 3명의 감염 경로도 유흥업소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누적 환자는 6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방역 지침을 위반한 유흥시설을 단속해 업주와 손님 2천여 명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방역 위반 유흥시설을 집중 단속한 결과 370건, 2,10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애초 2주로 계획했던 집중 단속 기간을 오는 25일까지 일주일 연장했습니다. 네, 이처럼 전국적인 확산 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부턴 만 30세 이상 장애인, 노인 돌봄 동사자와 항공 승무원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종사자를 대상으로 접종 예약도 시작돼서 접종 대상자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네, 서울 양천구의 한 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병원에선 접종이 한창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조금 전 오후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이 병원에선 1시간에 20명씩 모두 92명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게 되는데요. 모두 항공 승무원과 장애인 노인 돌봄 종사자가 그 대상입니다. 오전에는 40명이 접종을 마쳤는데요. 접종을 마친 접종자들은 관찰실에서 15분 동안 이상 반응이 있는지를 확인한 뒤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부터 노인 장애인 돌봄 종사자와 항공 승무원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접종자들은 일반 독감 예방 접종과 크게 다른 점을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는데요. 감염 취약 직군인 만큼 비교적 이른 시기에 백신을 맞게 돼 다행이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돌봄 종사자와 승무원에 대한 접종은 이렇게 정부에서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위탁받은 전국 병원 1,790곳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앞서 장애인 돌봄 종사자와 노인 방문 돌봄 종사자 등 38만여 명과 항공 승무원 2만 7천 명이 접종 대상이었는데요. 하지만 희귀혈전 부작용 우려로 만 30세 미만 대상자는 접종하지 않게 되면서 실제 접종자 수는 이보다 줄어들게 됐습니다. 대상자는 오는 23일 금요일까지 백신 접종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접종 대상자인데도 별도의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보건소나 병원의 직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 대상자는 앞으로 더 확대될 예정인데요. 우선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종사자, 투석 환자는 오늘부터 접종 예약을 받아 일주일 뒤부터 접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부는 경찰과 해경, 소방 등 사회 필수 인력 가운데 30세 이상에 대한 접종 일정도 이달 말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양천구의 한 병원에서 YTN 손효정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40대 간호조무사가 두통 등의 증세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접종한 지 20일 후부터 사지마비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실은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45살 여성 A씨가 지난달 1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이후 면역 반응 관련 질환인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서 의원은 아직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40대 건강한 여성에게 발병 자체가 드문 병이
갑자기 생겼다면 백신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국민의 60% 이상이 코로나 백신을 최소 한 차례 맞은 이스라엘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등교와 원격 수업을 병행해온 학교도 다시 정상화돼서 전 학년 등교 수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각 18일, 시민들이 마스크를 벗고 예루살렘 도심 거리를 활보합니다. 지난해 4월 1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이스라엘 정부가 1년여 만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겁니다. 백신 1차 접종률이 61.7%, 2차까지 모두 마친 비중은 57%를 넘겼고 집단 면역도 형성됐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텔아비브도 비슷한 풍경입니다. 일부는 마스크를 쓰거나 턱에 걸쳤지만 대다수는 마스크를 벗고 여유를 즐깁니다. 각급 학교도 정상화되면서 아이들도 학부모들도 들뜬 모습입니다. Kids are very happy to come back for a full day of school, and I think all of us as adults are really happy to be without our face masks during the day when we're outside. 다만 실내 공공장소에서는 아직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코로나 재확산 가능성을 거론하며 야외에서도 많은 인파로 붐비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했습니다. הדבר השני הוא שעדיין לא סיימנו עם הקורונה, משום שהיא יכולה לחזור. 이스라엘 방역 당국은 일상 정상화 조치를 이어가는 동시에 변이 바이러스 등 여러 변수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브라질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크게 확산하면서 임신부와 산모의 사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보건당국은 변이 바이러스가 특히 임신부들에게 공격적이라면서 기혼 여성들에게 임신 계획을 미룰 것을 권고했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의 공동묘지, 관을 묻을 자리가 빼곡하게 파여 있습니다. 매일 수십 개씩 구덩이를 파지만 순식간에 채워집니다. 브라질에서 코로나19로 매일 2,000명 안팎의 사람이 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Porque os jovens estão levando essas doenças para casa e estão matando os velhos. Com 17 anos de SAMU, eu nunca vi nada parecido com isso. 사망자 가운데는 특히 임신부나 산모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19 주간 평균 사망자는 지난해보다 62% 늘었는데 임신부 산모 사망자는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일주일에 평균 22명의 임신부나 산모가 코로나19로 숨지고 있습니다. 브라질 보건당국은 P1 변이 바이러스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지역에서 처음 발견된 이 변이 바이러스는 남미 전역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브라질 보건당국은 결혼한 여성들에게 임신 계획을 미루라고 권고했습니다. 아직 공식 연구 결과는 없지만 의학계에서 P1 변이 바이러스가 임신부에게 더 공격적이라는 증거가 있다고 보고했다는 겁니다. É óbvio que a gente não pode falar isso para alguém que tem 42, 43 anos, mas para uma mulher jovem que pode escolher um pouco ali o seu momento de gravidez, o mais indicado agora é você esperar um pouquinho até a situação ficar um pouco mais calma. 태아의 소두증을 유발하는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홍역을 치렀던 브라질 여성들에게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또 다른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휴일 효과로 엿새 만에 500명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감염 재생산 지수는 1이 넘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율도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4차 유행 우려가 여전합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이신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일단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로 줄긴 했는데 아무래도 어제 하루 검사 건수가 반영된 거지 않습니까? 일요일 날. 그러니까 네. 휴일 효과가 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차 1년 동안 넘게 반복됐던 거고 큰 패턴이 명확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휴일에 검사 건수가 낮아서 그런 거고요. 그보다는 지난 일주일간의 평균 일일 신규 확진자 숫자가 600명대 초반을 계속 유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점이 좀 문제고요. 더더구나 그것이 서울, 경기에서의 감염을 넘어서 지방에서의 감염이 이제 43.8%, 48%까지 이제 43%까지 증가돼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부분이 패턴은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에서 매우 우려됩니다. 예, 여기에 또 감염 재생산 지수가 2를 넘었고요. 양성률도 3% 안팎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네.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네, 양성률이 검사한 분내에서 양성률이 증가하는 거가 1.59%에서 지금 2.84%죠. 네. 이렇게 증가한 거는 이미 이 확산세가 지금 계속 가속화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겠고요. 정확한 원인으로는 지금 지역사회의 감염 수준이 이 지역사회 내에 잠재되어 누적된 감염 수준이 그 볼륨이 즉 양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검사에서도 양성으로 나오는 거고 전체적으로 확진자 수도 계속적으로 당분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양상을 보인다라고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가운데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는 비율도 지금 주간 단위로는 30%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건 결국 역학조사를 그만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지역사회 감염 수준에서는 역학조사는 원래가 좀 불가능합니다. 지금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23.7%에서 지금 거의 28.8, 30% 가까이 감염군을 모르는 경우가 지금 확인된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사회에 소위 N차 전파 이렇게 얘기하죠. N차 전파가 이렇게 되면은 확인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될 수도 있고 또 내가 확진됐던 사람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 어디서 감염을 확산시켰던 부분이 거의 30%, 즉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근데 이게 원래 지역사회 감염의 전형의 특징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거리두기 단계도 좀 격상이 필요할까요? 어떻습니까? 네, 필요하다면 지금 또 역학조사나 또 감염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조치 부분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되겠죠. 궁극적으로는 사회봉쇄라는 부분 필요한 경우는 가야 되는 것처럼 거리두기 프로그램이 강화되는 것은 필요합니다만 예. 그 전에 거리두기 프로그램 강화하는 것은 마지막 후의 수단으로 왜냐하면 생업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여러 가지 피해가 극심하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놓고 그 전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들여다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현재 방역 상황을 정확하게 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 그래픽도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환자 발생 및 방역 관리 현황 그래픽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일단 신규 확진자 추이만 놓고 보면 그리고 방역 지표 여러 주요 방역 지표만 놓고 보면 그 좀 위태위태한 상황, 경고등이 들어온 상황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중증 환자 수와 즉시 가용 중환자실 이 수를 보면 그나마 다행인 부분이라고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점도 정확하시고요. 지난 12월과 비교해 보면 환자 발생 규모는 신규 확진병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위중증 환자 수가 169명이었고 그걸 토대로 해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붕괴되는 거 아니냐는 걱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위중증 환자 규모도 줄었고요. 아무래도 백신 접종이 노인 인구에게 또 주기적으로 요양원부터 계속 검사하면서 그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고요. 또 즉시 가용 가능한 중환자실 숫자가 52개에서 지금은 10배 이상, 600개 이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 당국도 지금과 같은 의료 체계의 역량이라면 일일 신규 확진자 1,300명이 발생하더라도 불필요한 불필요하다는 표현이 좀 의학적인 표현입니다만 불가피한 이 표현이 더 정확하겠어요. 불가피한 사망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고 충분히 치료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 이제 그러한 점에서는 여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게 조금 이따가 백신 관련된 이야기는 좀 더 자세히 하긴 할 텐데 현재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선 이 그래픽 통계를 보면 그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의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는 측면이 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에 그렇다면 한정된 백신을 가지고 고위험군의 치명률을 낮추는 데 좀 더 집중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여러 지적들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방역 백신 접종의 계획의 우선순위는 그렇게 두고 지금까지 시행해 왔고요. 그래서 75세 이상, 65세 이상, 요양원에 계신 분, 기존 질환이 있으신 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백신 접종의 우선순위를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백신 접종이 뭐 집단 면역 형성까지 도달하기 전이라도 그러한 원칙에서 초기 단계에 앞으로 뭐 한두 달이라도 더 하면은 최소한 사망률과 위중증 부분은 어느 정도 그래도 통제 가능한 부분이 들어올 겁니다. 네, 방역 당국도 지금 백신 수급, 백신을 원활하게 공급받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그것마저 여의치 못하다면 조금 더 수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그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고위험군의 치명률을 맞추는데 그 초점을 맞춰서 그 수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 점은 방역 당국도 입장도 동일합니다. 예. 늘 2시 10분에 시작하던 브리핑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작을 하는 대로 바로 현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이런 가운데 또 국내에서는 기존에 발견되지 않았던 인도 변이 바이러스도 처음으로 확인이 됐잖아요. 이게 네네. 이중 변이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보통 변이 바이러스가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그 DNA의 유전자의 특정 부분이 한 가지가 달라져서 이제 변이 바이러스인데 그 달라진 변이가 두 가지가 동시에 나와서 이중 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예. 교수님 잠시만요. 지금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시작된 것 같은데 먼저 듣고 나서 조금 전 이야기는 이어가겠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9일 기준으로 국내 신규 확진자는 512명, 해외 유입 사례는 20명이 확인이 돼서 총 누적 확진자는 11만 4,646명입니다. 현재는 8,371명이 격리 관리 중에 있으십니다. 위중증 사례는 99명이고 사망자는 어제 4명이 보고되어 누적 사망자는 1,801명으로 치명률은 1.57%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발생한 세부 그 확진 사례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발생 동향과 위험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주간에는 평균 하루 621.2명의 확진자가 보고되어 직전주보다는 7.2%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은 최근 3주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최근 1주간 일일 평균 22명으로 약간 증가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일평균 확진자 수는 600명대 초반으로 권역별로는 수도권 그리고 호남 경남권에서 지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 외의 지역에서도 유행이 유지되어 전국적인 유행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주요한 감염 경로를 보시면 가족이나 지인, 직장 동료 등 선행 확진자하고의 접촉으로 인해서 발생한 경우가 47.4%로 가장 많아 주로 가까운 동료나 지인 간의 접촉으로 소규모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단 발생 관련해서도 19.1%가 보고되었으며 병원 및 요양시설에서의 감염은 59명, 1.3%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상황입니다. 감염 경로 조사 중인 사례가 1296명으로 28.8%로 계속 그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최근에는 25%를 초과한 상황입니다. 신규 집단 발생은 주요한 보고가 20건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주로 직장 그리고 의료기관 요양시설에서도 4건이 보고가 되었고 가족 지인 간의 모임 그리고 교회 그리고 주로 학교 등에서의 신규 집단 발생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위중증 사례는 전주 대비 감소하고 있고 2월 중순경부터는 계속 100명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망자 수는 소폭 늘었지만 치명률은 1.62%에서 1.58%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사망자는 모두 60세 이상 어르신이고 80대 이상 어르신이 이 중에 45%로 가장 많았습니다. 외국인 국내 감염 확진 사례 중에 외국인의 비율은 설 연휴 이후에 증가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외국인 사업장에 대한 중점 관리를 통해서 지속 감소해서 현재는 3.8%를 차지하고 있고 지난주에 비해서는 약간 증가였지만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변이 바이러스 발생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역당국은 국내 코로나19 바이러스 특성 분석 및 발생을 확인하기 위해서 감시와 분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월 이후에는 전장 유전체 분석과 함께 좀 더 신속하게 유전자 분석을 하기 위해 스파이크 단백질 유전자만을 타겟으로 해서 하는 부분 유전체 분석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진자 중에 변이 바이러스 여부를 분석하는 비율은 1월 대비 3월에는 5배가 증가해서 현재는 전체 확진자의 17.9% 정도를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유입 사례에 대해서는 약 50% 분석을 하고 있고 국내 발생 사례에 대해서는 16.9%의 사례에 대해서 변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유전체 분석을 한 결과 총 762건에 대한 변이 분석 결과 국내 발생은 695건 중에 35건, 5%에서 변이가 확인이 되었고 해외 유입 사례에서는 52.2%에서 변이가 확인이 되어서 총 70건의 변이 바이러스 감염을 추가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현재 그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영국 변이가 338건으로 가장 많고 남아공 변이가 지난주에 5건 증가해서 51건, 브라질 변이가 1건 증가해서 10건이 보고된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확정된 변이 바이러스 사례를 보면 해외 유입이 35명이고 국내에서 발생된 경우가 35명으로 국내 발생 사례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단 발병 관련해서 9건의 국내 집단 감염 사례에서 영국 변이가 추가로 더 확인이 돼서 특히 울산 지역과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집단 발병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대 보고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그 변이 확정 사례는 총 449명이고 이와 더불어서 국내의 감염으로 역학적으로 연관된 사례는 465명으로 총 914명이 국내 변이 바이러스 사례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당국은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등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감석 및 분석 확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입국한 자가격리 대상자와 동거가족은 격리 해제 시까지 자가격리 생활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유행의 위험 요인과 당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 요인은 여전히 지역사회 감염 확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중순부터 거리두기를 완화한 이후에 일상생활 속에서의 지역 감염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경증 무증상 감염자가 지역 감염원으로서 누적되면서 전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의료기관, 약국에 방문하시는 유증상자에 대해서 조기의 검사를 위해서 검사 의뢰를 활성화하고 또 보건소의 선별진료소 검사 대상을 증상 유무나 역학적 연관성과 관계없이 검사를 확대했으며 임시 선별검사소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유행지역에 대한 주민 일제 검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 취약시설 및 고령층에 대해서는 신속한 예방접종으로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오늘부터는 항공승무원에 대한 조기 접종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험 요인은 최근에 다중이용시설, 교육시설, 그리고 사업장 중심의 집단 발생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찾는 헬스장, 유흥시설,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집단 발생이 지속되고 있고 개학 이후에 학교와 학원 관련된 전파 위험도도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에는 공공기관 또 물류, 콜센터 등의 사업장의 집단 감염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흥시설의 경우에는 장시간 밀접 접촉 그리고 또 출입자 명단 관리 미흡 등 전파 위험도가 높고 광범위한 확산 위험이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정부 합동 방역 점검단을 꾸려서 취약한 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집합금지나 과태료 부과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고 감염 취약 사업장에 대한 집중 관리 그리고 교회에 대한 방역 관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확산 위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국내에서의 변이 바이러스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방역 당국은 특히 그 격리 면제자에 대해서는 입국 후에 활동 계획을 준수하는지 그리고 중간에 PCR 검사를 한 번 더 확인하는 등 격리 면제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특히 백신이나 치료제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고위험 국가에 대해서는 입국자 전체에 대해서 시설 격리를 4월 22일부터 시행해서 국내 유입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환자가 600명대 이상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대규모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서 국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방역 참여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첫째,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지키고 증상이 있으면 즉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는 발열이 있지만 발열이 없는 일반적인 기침 근육통과 같은 그런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많은 곳을 방문하지 말고 즉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장소, 상황을 불문하고 실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거리두기가 유지가 안 될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식사, 음주, 흡연 등의 상황은 가급적 피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불효불급한 모임은 취소하고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거리두기를 반드시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는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강조를 드립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월 19일 기준으로 현재까지는 1차 접종자가 151만여 명에 대해서 1차 접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2차 접종은 현재 6만여 명에 대한 2차 접종이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분기별 접종 현황은 2분기의 접종 그 현황은 현재까지 접종률은 17.5%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그 2분기의 접종 대상자 중에 가장 주요한 대상인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는 현재 37만 7천 명 정도가 접종을 맞아서 10.8% 접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노인시설의 이용자 그리고 입소자, 종사자에 대해서는 48.7% 약 7만 8천 명에 대한 접종이 진행이 된 상황이어서 고위험 군에 대한 접종을 지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신고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 19일 기준으로는 12,229건이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98.4%인 대부분은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과 같은 사례가 보고가 되었으며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는 122건, 중증 의심 사례는 26건, 그리고 사망 신고 사례는 46건이 신고가 되었습니다. 이상 반응의 주간 분석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주간 이상 반응 신고율은 0.2%였습니다. 2월 26일 예방접종 실시한 이후에 누적된 신고율은 0.8%입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좀 더 많았고 연령별로는 20대가 가장 많은 신고율을 보였으며 60대 이상 어르신에서는 약 0.1% 정도의 신고율을 보여서 젊은 연령층에서의 이상 반응 발생이 많았습니다. 백신 제조사별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지난주에는 0.3%, 화이자는 0.1%를 신고하였으며 현재까지의 누적 신고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1.1%, 화이자 백신이 0.2%이며 화이자 백신은 1차 접종 때가 0.1%, 2차 접종 때가 좀 더 신고율이 많아서 0.8%의 이상 반응을 신고하였습니다. 피해조사반의 7차, 8차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피해조사반의 서은숙 교수님께서 별도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해서 1분기 대상자에 대해서 7주차 예방접종 효과를 분석을 하였습니다. 분석 대상은 현재 1분기 예방접종 대상자 중에서 기존에 확진된 사람을 제외한 86만여 명에 대한 분석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예방접종 효과에 대한 분석을 한 결과
예방접종을 하고 14일이 경과한 경우의 백신의 효과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90.4%, 화이자 백신이 100%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75세 이상 어르신들 접종 후 효과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였습니다. 분석 대상은 예방접종 대상자 중에 75세 이상인 389만 명 중에 확진된 숫자를 제외한 388만 명에 대한 분석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분석을 한 결과 예방접종 후에 14일 이상이 경과한 이후에 확진된 사례는 없었으며 예방접종의 효과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그리고 화이자 백신 모두 100%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관찰 기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관찰 기간을 보정하고 이후에 관찰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효과는 달라질 수 있어서 주간 단위로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4월 12일부터 오늘부터 예방접종 사전 예약을 4월 12일부터 예방접종 사전 예약을 실시한 장애인, 노인 방문, 돌봄 종사자, 또 보훈 종사자 등 대상자에 대해서는 4월 19일 오늘부터 지정 위탁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실시를 합니다. 또한 보건의료인 그리고 만성 신장질환자 그리고 사회 필수 인력으로는 지난 4월 대상으로는 예방접종 사전 예약이 4월 19일부터 시작되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다음 주 월요일인 4월 26일부터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회 필수 인력 대상 예방접종은 당초에는 6월에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4월 26일부터 접종을 앞당겨서 시행할 예정이며 시군구별로 별도로 지정된 1,790개소의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단은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안내를 위해 접종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주요 증상과 조치에 대해 문자 안내를 좀 더 확대해서 제공하고 의료인을 대상으로는 희귀혈전증에 대한 진료 안내서를 제작해서 배포를 하였습니다. 예방접종 후 4주 이내에 진통제로 조절되지 않은 지속적인 두통, 시야 흐려짐, 그리고 호흡곤란, 흉통, 그리고 지속적인 복부 통증, 다리 붓기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들었습니다. 현재 주요 방역 지표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전문가와 함께 바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앞서 이중 변이 바이러스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어서 교수님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이게 뭐 감염력이나 치명률 혹은 기존 백신을 무력화한다든지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알려진 게 있습니까? 예, 아직 구체적인 과학적 증거 자료나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다만 과학자들이 지금 추정하기로는 최근 인도에서 감염이 다시 확산되고 있는 부분이 이 이중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과 맞물려서 가지 않느냐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역학조사나 유전체 변이 검사 같은 조사들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이어서 브라질 변이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 리포트를 통해서도 전해드리긴 했는데 브라질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크게 확산하면서 특히 임신부 사망이 늘고 있어서 걱정이라는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브라질 보건당국이 그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결혼한 여성들에게 임신 계획을 미루라 이런 권고까지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실제로 그만큼 위험한 바이러스입니까? 네, 뭐 실제 데이터는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어서 공중보건학자뿐만 아니고 많은 그 브라질 당국자가 지금 우려하고 있고요. 임신부 그리고 산모 여성분에게 이 바이러스 감염이 사망률을 좀 증가하는 그런 결과들로 나타나고 있고요. 왜 이렇게 임산부와 산모에게 공격적으로 바이러스가 좀 더 위중한 증상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 역학적인 조사를 통해서 지금 그런 사실은 확인됐기 때문에 원인은 나중에 밝히더라도 이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방역 당국이 임신을 자제한다는 표현이 참 적절치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피할 수 있으면 피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는 그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까지 됐습니다. 네, 지금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도 확인이 된 거죠?
네네. 그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도 일부 들어왔습니다만 그게 이 P1 바이러스의 변이가 있는데 그 부분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기존의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와 또 다른 것인지에 대한 분석은 조금 더 논의를 두고 보고 그 결과를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은 확인됐는데 지금 브라질 보건당국이 현재 문제가 제기된 그리고 우려가 표명된 이 바이러스와 같은 바이러스인지는 확인이 안 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이어서 백신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40대 여성이 접종 후에 두통과 사물이 겹쳐 보이는 증상이 나타났고요. 그 이후에 사지마비 증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물론 인과관계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고요. 일단 병원에서는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을 진단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질병인가요? 네,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은 말 그대로 급성으로 파종성은 이제 점점점점해서 이렇게 쭉 퍼져서 네. 간다는 거고요. 뇌와 척수에게 염증을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통상은 이 바이러스 감염 후에 혹은 백신 접종 후에도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고요. 예. 알레르기, 지연성 알레르기 반응 혹은 면역계 이상과 관련이 해서 발병하는 좀 희귀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까운 이제 상황입니다만 지금 백신 접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는 정확치는 않고요. 인과관계 조사 중에 있고요. 아시다시피 이 백신은 예상 가능한 이 후유증의 범위를 사전에 임상시험 결과를 통해서 예측하고 있고 공포하고 있고요. 이번에 혈전에 대한 부분이 추가로 이제 이 합병증으로 이제 확대된 거 아닙니까? 그러한 이 추가적인 이 후유증 범위에 아직 이 파종성 뇌척수염 아직 등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추후 인과관계 조사 여부 결과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합병증으로 인정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소 잔여형 주사기가 최근 또 논란이 불거졌는데 이물질이 발견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 이후에 이상 반응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점은 뭐 정확하게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섬유질이 들어가고 섬유는 이제 우리 옷에 있는 그런 섬유 성분이 들어간 거로 보여지고 그 자체가 어떤 이상 반응이나 또 항체 형성을 좀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만 전문가 입장에서 우려하는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주사기를 생산하는 시설은 고도의 그리고 철저한 그 의료기기 제조업체 인증과 시스템을 철저하게 지켜서 합니다. 굉장히 타이트한 그 인증과 관리 체계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관리 체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이물질이 들어가느냐는 그 이물질 하나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이 유통 관리, 생산 유통 관리 시스템에 하자가 있는 것 아니냐,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점에 들여다보는 점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 지적하는 것은 이러한 사실이 보고되고 나서 거의 한 달 동안 특별한 조치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감독과 관리 책임을 갖고 있는 정부 당국에서 이 부분이 왜 지연이 된지 거기에서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려되는 지점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보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지금 방역당국, 보건당국에서는 법적으로 관련 사실을 법적으로는 공개할 의무는 없다라고 해명을 하긴 했는데 일단 법적인 의무와 별개로 이렇게 국민적인 관심사가 높고 우려할 만한 사항은 정보를 오히려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이런 백신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 불신을 신뢰도 저하를 막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당연합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위기관리 소통이 바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법적인 여부를 따지자면 지금 뭐 어떤 대책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하려면 그런 법적인 걸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당연히 정책을 집행해 나가야 되겠죠. 네, 교수님 그리고 미 방역 당국이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 부스터샷 관련해서도 이게 개념이 정확히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이게 또 효과와 관련해서는 과학적인 어떤 근거가 나온 건지도 궁금합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아직은 이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부스터 백신, 3차 백신이라고, 네. 3차 접종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고려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단계로 보면 되고요. 이미 그런 부스터, 그 3차, 4차 접종에 대한 백신 그 접종은 다른 백신에서 여러 차례 이미 보편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한 번 접종을 평생 가는 것도 있고요. 네. 2번 하는 것도 있고 또 1년 후에 다시 추가 접종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혹 10년마다 한 번씩 계속 맞아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 백신의 상황에 따라서 항체가 얼마나 지속되는지에 따라서 추가 접종이 필요한데 지금 코로나19 백신은 지금 1, 2차 아스트라제네카 모든 백신이 항체 형성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언제까지 갈 거냐 아직 추적 관찰 기간이 아직 다 완료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혹시라도 부스터 백신이 필요하다는 것 전제하에 백신 확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논의가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20분쯤 전남 신안군 흑산도 북서쪽 약 54km 해역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네, 이번 지진으로 전남 지역에서 진도 2의 약한 흔들림이 감지됐지만 피해는 없었다고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은 올해 발생한 13번의 지진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 20분쯤에 전남 신안군 흑산도 북서쪽 약 54km 해역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일어났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또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쾌청하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한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대형 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캐스터 연결하겠습니다. 홍나실 캐스터. 네, 평화의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봄 기운 느끼기 좋다고요? 네, 쾌청한 하늘 아래 살랑이는 봄바람까지 오늘도 봄 기운이 가득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 18.6도로 공기도 무척 따뜻한데요. 다만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햇볕에 그대로 노출이 되면 한두 시간 이내에 피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에는 모자나 선글라스 등으로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대기의 건조함은 더욱 심해지겠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과 영남 내륙, 충북과 전북 동부 그리고 제주 산간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 오전까지 초속 20m 안팎의 고온 건조한 강풍이 부는 동해안 지역에는 대형 산불 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번지기 쉬운 만큼 불씨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과 대구 9도, 대전과 광주 8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오늘보다 더 따뜻하겠는데요. 서울 23도, 광주 24도, 대구 26도로 대부분 25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계속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모레 서울 낮 기온이 26도까지 오르는 등 때이른 초여름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낮에는 따뜻한 봄 날씨를 느끼기 좋지만 해가 지고 나면 기온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기온차가 무려 15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우니까요. 입고 벗기 편한 겉옷 챙기셔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평화의 공원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테슬라,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서학개미라면 너무나도 익숙한 종목들일 겁니다. 지난 한 해 가장 많은 국내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은 해외 주식 투자 상품들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국내 주식에서 해외 주식으로 눈을 돌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어났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결제 금액 추이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작년 결제 금액은 약 2천억 달러, 1년 전보다 무려 4.8배가 늘어난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자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주식 투자는 한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이른바 대주주인 경우에만 양도세를 내지만 해외 주식은 다릅니다. 모든 투자자를 대상으로 차익을 따져서 양도소득세를 물리는데요. 비교적 최근 서학개미 대열에 합류한 경우 신고 제도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겠죠.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결제한 전체 해외 주식 매매의 차익을 계산해야 하는데요. 차액에서 25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양도세 22%를 내는 겁니다. 자진 신고 기한은 5월 한 달입니다.
여러 종목을 사고 팔았다면 손익을 합산해야겠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 주식을 사서 1,000만 원을 벌었고 B 주식 투자로 300만 원의 손실을 봤다면 손익은 700만 원이 되겠죠. 여기에서 기본 공제액 250만 원을 제하고요. 증권사 수수료 등 필요 경비가 5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남는 비용은 445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양도세율 22%를 곱해서 총 내야 하는 세금이 97만 9천 원이 되는 겁니다. 만일 해외 주식 거래로 250만 원 이상의 차익이 생겼는데도 신고를 적게 하거나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습니다. 납부세액의 각각 10%와 20%가 적용되는데 세금을 제때 내지 않은 만큼 납부 불성실 가산세도 추가가 됩니다. 신고는 온 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각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관련 서류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처리하기 버거운 경우에는 증권사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기한 내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4.7) 재보궐선거 이후 여야는 각각 차기 지도부를 구성하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사흘 동안 진행되는 대정부 질문에선 여러 현안을 놓고 거센 충돌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이제 대선 전국 돌입을 앞둔 중요한 시기지 않습니까? 여야 모두 차기 지도부를 꾸리느라 분주한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대선 전국을 이끌어갈 차기 지도부 구성에 여념이 없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당대표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 진행된 예비 경선을 통해 우원식, 홍영표, 송영길, 중진 3파전 구도가 확정됐습니다. 다음 달 2일에 열리는 전당대회까지 치열한 당권 경쟁을 벌일 예정인데요. 후보들은 오늘 일제히 호남을 찾아 방송 출연 등 개인 일정을 소화한 뒤 오후 5시쯤 첫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4월 재보궐선거에서 그야말로 매서운 민심을 확인했던 만큼 후보들 모두 민생과 개혁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홍영표 후보는 친문 핵심, 우원길, 송영길 후보 역시 사실상 범친문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정작 후보들 사이에서는 개파 논쟁까지 가열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임 원내대표에도 친문인 윤호중 의원이 당선돼서 이 개파 정치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를 의식한 듯 공식 업무를 시작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변화와 쇄신을 누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과감하게 당을 변화시키고 쇄신하겠습니다. 자동차의 앞바퀴에 민생을 걸고 뒷바퀴에 개혁을 걸고 네, 한편 국민의힘은 원내대표 선거전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중진인 김기현, 김태흠 의원은 어제, 권성동 의원은 오늘 출마를 선언했고요. 유이동 의원도 내일 선거전에 뛰어들 예정입니다. 새 원내대표는 이르면 이달 26일에 선출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이후에 차기 당대표도 뽑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후보로는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과 권영세, 조경태, 홍문표 의원 등이 거론이 됩니다. 여기에 초선인 김웅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혔고 원외 인사들까지 물망에 오르면서 일찍이 혼란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재보궐선거 압승 이후에 긍정적인 기류가 만들어졌지만 국민의힘 새 지도부에게 주어진 과제는 매우 막중합니다. 이 대선 전국을 이끌어가야 함은 물론이고 야권 유력 주자로 떠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관계 설정도 크나큰 숙제입니다. 국민의당과의 합당 등 야권 통합 역시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네, 오후부터는 대정부 질문이 한창 진행 중인데 어떤 내용들이 거론됐습니까? 네, 오후 2시부터 대정부 질문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정치와 외교, 통일과 안보 분야의 현안을 두고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라임 사건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술접대 사건을 언급하면서 대정부 질문 시작부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책 마련을 약속하고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거세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두고 정부가 외교 대응에 미온적이었다는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이후 대정부 질문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수급 혼선을 두고도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안인 LH 사태에 대한 점검과 함께 부동산 정책, 코로나19 손실 보상제 등에 대한 질의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편파적인 운영을 했다며 노정희 선관위원장의 대정부 질문 출석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오늘 출석은 무산이 됐지만 선관위 중립성 논란에 대한 야당의 비판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경제 분야, 모레에는 교육과 사회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의당은 대권에 도전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밝힌 모병제 전환에 대해서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박 의원이 여성의 군사훈련 의무화를 강조하는 바람에 모병제가 마치 젠더 갈등의 한쪽 편 대응책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대 남성 표심을 잡으려는 말뿐인 제안 말고 군인에게 제대로 된 노동 대가를 보장해 애국페이를 강요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국가가 천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광복 이후 최초의 시민혁명으로 꼽히는 4.19 혁명 61주년 기념식이 오늘 서울 수유동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정부 주요 인사와 유공자, 유족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습니다. 새아침 민주주의를 노래하다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에선 4.19 혁명 관련 단체장과 당시 시위에 참여한 학교의 후배 학생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면서 헌화와 분향에 참여했습니다. 이어 배우 최보람 씨가 참여한 경과보고 영상 상영과 함께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4.18 의거 선언문을 작성한 고 박찬세 전 통일연수원장의 후손과 대학생 2명이 4.19 혁명의 정신을 되새기는 2021년 청년의 다짐을 낭독했습니다. 노형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를 내세운 것과 관련해서는 절충점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후보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 주거 안정, 부동산 투기 근절 두 가지를 최선의 과제로 삼아야 할 걸로 봅니다. 관계되는 정부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을 하겠습니다. 공공주도다 민간 건설이다 하는 게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의 이사 공급 대책도 보면은 기존에 있는 대책의 한계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서로 윈윈하자는 그런 정신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진심을 가지고 국민을 눈앞에 두고 생각을 한다면 좋은 절충점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지방 주요 과열 지역에 대한 실거래 기획 조사로 다운 계약과 탈세 등 불법 의심 사례 244건을 적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창원과 천안, 전주, 울산, 광주 등 과열 양상이 나타난 15개 지역에서 이상 거래 1,200여 건을 확인해 석 달 동안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 법인이 아파트 10채를 집중 매수하면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외지인이 법인 명의로 저가주택 다수를 매입한 사례도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재건축 추진 기대감이 커지면서 송파구가 올해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집계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주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주간 누적 기준으로 1.12% 상승해 지난해 같은 기간 0.13%보다 10배 가까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송파구가 1.77%로 1위였는데 강남권 대표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잠실 주공 5단지 등 재건축 아파트 값이 강세를 보이면서 전체 집값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YTN은 가상화폐 시장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세 번째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전국을 돌면서 설명회를 열고 불법 다단계와 흡사한 방식으로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업체를 고발하겠습니다. 비상장 코인에 투자하면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면서 회원들을 모집할 경우 더 큰 수익을 보장한다고 유혹하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김우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사무실.
중장년층 30여 명을 상대로 가상화폐 투자 설명회가 한창입니다. 강사는 다단계 업체의 직원. 지금은 40원짜리 코인이지만 거래소에 상장되면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고 현혹합니다. 첫 달 만에 6만 7,4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린 일이라는 관심가지라는 거예요. 지난 2월부터 전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 설명회. YTN 취재진이 직접 들어봤습니다. 강연 시작에 앞서 진행자가 해당 사업의 모든 게 합법은 아니라며 녹취와 촬영을 금지합니다. 이동이 네트워크니까 아시죠 다들. 이게 완전 막 순결 무결한 합법은 아니잖아요. 노동이나 이제 그렇게 하시면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본격적으로 시작된 강연. 투자 대상인 가상화폐는 이미 대기업과 결제 방식을 제휴했다고 주장합니다. 저희 끝났다라고 회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은행들과는 가상화폐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높은 수익률을 공언합니다. 5대 은행 중에서 4대 은행을 확보를 하고 있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죠. 오늘 많이 벌 수가 있습니다. 1시간 가까이 진행된 강연이 끝나자 진행자가 네트워킹 서비스란 용어를 거론합니다. 지인들을 가입시켜 일정 수준의 회원수만 확보하면 월 1,000만 원대의 고수익이 나올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미 회원수가 5만 명이라며 원금은 무조건 보장한다고 자신합니다. 워렌 버핏의 첫 번째 투자 원칙이 절대 돈을 잃지 말라. 저희는 플랜 속에서 원금을 찾아내요. 직급이 있는데 어느 정도 볼륨을 하시면 3스타를 하시고 불법 다단계가 의심되는 상황. 하지만 참석자들은 주저없이 수백만 원씩을 내고 코인 구매를 약정합니다. 내려갔을 때 한가지 몰랐으니까 막 금방 얼마씩 주고 그러세요. 설명의 내용은 어디까지 사실일까? 진행자가 거론했던 대기업 모두에 확인한 결과 단 한 곳도 A코인과 제휴를 맺지 않았습니다. 다 확인했는데 저희도 제휴다 뭐 가약한 거 없다고. 제휴를 담당하는 제가 두 부서에 확인을 해봤고요. 전혀 들어본 적도 없는 회사라고 하십니다. A코인 사업을 지원한다던 자산 인증 단체도 연루 사실을 극구 부인했습니다. 홀딩스 컴퍼니 뭐 이런 거 전혀 아니거든요. 지분 관계, 투자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이라는 거 전제도 저는 사실을 몰랐어요. YTN 취재 결과 업체 대표 박모 씨는 지난해 1월 사기와 불법 다단계 혐의 등으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방판법 위반, 그다음에 사기 입죄는 기본. 만약에 원금 보장을 했으면 유사수준 위반까지 3종 세트로 다 처벌을 해왔어요. 가상화폐 광풍 속에 수상한 다단계 코인 영업이 기승을 부리면서 전문 지식 없는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앞서 보신 YTN 보도와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금감원은 해당 다단계 업체가 가상화폐 투자를 미끼로 유사 수신 행위를 벌였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원금 보장 등을 공언하면서 투자금을 받은 것도 유사 수신이 될 수 있다면서 피해자 진술도 일부 확보한 만큼 정식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론조사에 숨은 민심의 향방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나오셨고요. 잠시 뒤에는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연결해서 합당과 야권 재편 관련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먼저 차기 대선 주자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YTN 의뢰로 이제 리얼미터가 조사한 내용인데요. 윤석열 전 총장이 다른 조사에 비해서 좀 큰 격차로 1위로 나타났습니다. 본 조사에서는 진보 진영 후보들이 이제 하마평에 오르는 후보들이 많이 포함이 되면서 진보 진영 후보들은 표가 좀 분산된 측면이 있고요. 예. 또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당청 하락의 원인이 이 LH 사태 때문인데 이 부동산 관련해서 적폐를 청산해 주길 바라는 그런 국민들의 여론이 특히 이제 국민의힘이라든지 국민의당 후보들이 지금 지지율이 뭐 크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 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세부적으로 나눴을 때 뭐 지역별이나 연령별로는 눈에 띄는 결과가 있었습니까?
네, 윤석열 전 총장이 호남에서도 지지율이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 다자 대결, 양자 대결 모두 한 30%대 후반에서 40%대가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이 윤석열 전 총장이 광주 전라에서도 이제 뭐 이재명 지사라든지 또 이낙연 전 대표보다 앞서는 그런 현상은 사실 국민의힘이라든지 국민의당 소속 그 정치인들이 호남에서는 좀 비호감도가 상대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보다 높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광주 전라에서 좀 높은 편으로 나타난 것 같고요.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부동산 관련해서 이 부패 비리 혐의에 대해서 좀 강력한 수사를 해주길 바라는 그런 유권자들의 심리도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연령별로는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네, 40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모든 연령대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높게 나타났는데요. 뭐 20대 같은 경우도 한 30%에 근접한 수치를 나타냈고, 뭐 30대에서도 이재명, 이낙연 후보를 앞섰습니다. 다만 40대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35%로 윤석열 전 총장을 한 10%포인트 가까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뭐 50대, 60대 모두 윤석열 전 총장이 크게 앞서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예. 근데 이번 조사가 지난주에 있었던 엠브레인 여론조사와는 다소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건 네. 어떤 의미로 봐야겠습니까? 엠브레인 조사하고는 이제 보기 구도도 조금 달랐고요. 예. 그다음에 전화 면접 조사냐 아니면 자동응답 방식의 조사냐에 따라서 다를 텐데, 특히 이제 자동응답 방식 조사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윤석열 전 총장이 좋게 얘기하면 확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 또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과거 뭐 다른 뭐 반기문 전 총장이라든지 확장성은 있었습니다만 좀 신기루 같은 그런 지지율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 양면성을 좀 보여주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그 보수 진영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최근 들어서 20% 후반, 30%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기존의 보수 정당 국민의힘, 국민의당에서 아직까지는 뚜렷한 후보가 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제3지대 대안 세력 뭐 이런 부분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부분은 좀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좀 드려야 네. 될 것 같은데, 엠브레인 조사 결과 같은 경우에는 리얼미터와 YTN 조사 결과보다 윤석열 총장의 선호도가 조금 더 낮게 나온 거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엠브레인 조사는 전화 면접 조사 네. 방식이었잖아요. 이 전화 면접 조사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전화 면접 조사는 이제 사람 직접 질문하는 거기 때문에요. 통상적으로 부동층, 무당층이 조금 많이 이제 잡히게 되는데,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름은 많이 알려졌습니다. 이름 많이 알려졌지만 아직까지는 윤석열 전 총장의 정책이라든지 비전, 또 개인적인 뭐 인품에 대한 부분 아직 잘 모르는, 그래서 저희가 인지도 조사를 물어볼 때 이름은 들어봤지만 잘 안다, 아니면 이름도 잘 알고 그분에 대해서 성품에 대해서 잘 안다, 이렇게 나눠서 이제 응답을 받을 때도 있는데,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정치 이제 저관여도층에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동응답 방식은 응답률은 낮지만 정치적으로 고관여층이 응답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지금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좀 지지를 많이 보내고 있는 부분인데, 전화 면접 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저관여층까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장성이 있을 수가 있는데, 또 반대로 확장성 대신에 신기루 같은 그런 지표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측면도 또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이죠. 네, 제가 이 질문을 추가적으로 좀 더 드린 게, 이 여론조사 기관, 여론조사 방법에 따라서 네. 그 대권 주자들의 선호도의 결과가 좀 수치상으로 좀 차이가 있는데, 네. 이것의 그 숫자가 이게 정확하게 100% 맞다 아니다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라는 거를 좀 그렇습니다. 방증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다만 추세는 윤석열 전 총장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이 그 검찰총장직에서 나온 이후 어떻게 보면 그 이른바 그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는 다졌지만 네. 여론조사 기관과 방법 등에 있어서 좀 차이점은 고려를 해야 한다라는 네.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네, 차이가 있었고 그 이유를 또 짚어주셨고요. 다시 이번에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실시한 조사 결과 내용을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대선 주자 가상 양자 대결도 있었습니다. 그 내용도 소개를 해주시죠. 네, 양자 대결에서 뭐 대략 윤석열, 이재명, 윤석열, 이낙연 이 두 구도에서 5대3 정도로 윤석열 전 총장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격차 꽤 크죠. 지난 4.7 재보궐선거 때 서울, 부산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한 오차 범위를 크게 넘는 수준으로 네.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략 문재인 대통령 긍부정 평가가 현재 5대3 혹은 6대3 정도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정권 심판론적인 분위기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윤석열 전 총장이 아직까지는 정치를 지금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를 하게 되면 좀 잘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남아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를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거나 정적인 행보를 공식적으로 하기 전까지는 강세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재보선 이후에 어떻게 보면 사실상 차기 대선 전국에 접어든 형국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앞서 국회 취재기자를 통해서도 전해드렸지만 거대 양당들 각각 그 차기 지도부 선출에 지금 골몰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당과 달리 야권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합당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국민의당과의 합당과 관련된 이야기도 좀 나눠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 금요일에 국민의힘이 의총에서 국민의당과의 통합에 찬성한다 결의를 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오늘 23일까지 당원의 의견을 듣는 거죠. 네, 국민의당은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평가 그리고 향후 야권 재편에서의 국민의당의 역할에 대한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지난주에는 대구, 충북, 청주, 대전 등을 순회를 했고요. 이번 주에 광주와 수도권 등을 순회할 예정입니다. 네. 대표님 이번 주에 광주를 비롯한 호남권을 순회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 이른바 호남 지역에서의 기반이 탄탄한 정당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특히 호남 지역 당원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는 야권 통합과 관련해서 어떤 수렴된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고 의견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호남은 특히 진보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국민의힘과의 합당과 관련해서는 조금 신중하거나 부정적인 그런 기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네. 당원의 뜻이 아직 하나로 수렴되고 있지는 않지만 야권 전체의 통합이라는 점에선 합당이라는 대전제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지난 서울시장 단일화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가 다음 대선에서 정권 교체,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권 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러한 야권 통합에 충실한 합당 논의 또한 진행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러한 제안은 아직 유효한 상황입니다. 네. 이게 합당이냐 통합이냐 여러 이 단어에 따라서 방식이 달라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당에서 계속 얘기하는 방식은 합당,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등한 관계에서 당대당 통합이 이루어진 뒤에 이른바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1대1로 합당을 하고 이름이 다른 정당이라든가 제3의 또 다른 신당을 만든 이런 방식을 고려하시는 겁니까? 합당과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백가정명식의 주장이 나오면서 흡수통합, 개별 입당이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안철수 대표가 야권 통합을 이야기한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주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야권 통합은 야권의 지지자들을 넓히는 그러한 통합이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당이 국민의힘과 별개의 중도 실용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정당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그 기반 위에서 논의가 출발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좀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쉽게 얘기해서 국민의힘의
국민의힘이라는 울타리 안에 국민의당의 구성원들이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결국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당대당 통합 그리고 새로운 그 통합 이후에 신당이 나왔을 경우에 나름의 이른바 지분이라고 할까요? 지분도 좀 동등한 비율로 가져가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읽히는데요.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대등한 서로 다른 지지층을 가진 정당으로서 1대1의 동등한 그러한 자격을 가지고 논의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이는 지분과는 관련이 없다. 지분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예. 일단 뭐 정당 자체가 다르고 추구하는 가치의 차이가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이 고려돼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읽히고요. 일정이 좀 궁금합니다. 국민의힘이 통합을 결의했습니다만 현재 당권 레이스에 돌입한 상태고요.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은 일정이 빨리 되면 통합 후에 전당대회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서로 다른 가치의 독자적인 정당이 함께 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 대행이나 비대위 체제에서 이 부분이 가능할 수 있을지는 의구심이 들고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그 국민의힘에서 먼저 정식적으로 그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고 그때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논의하자 이 말씀이십니까? 차기 지도부 선출 과정을 통해서 국민의당과의 합당 그리고 야권 개편과 관련된 당원들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시간이 있을 때고 그렇게 해서 선출된 당 지도부가 충분하게 위임된 권한을 가지고 이와 관련된 사안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 합당 시기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지금 현재 국민의힘도 차기 원내 사령탑이 조만간 결정이 되고 다음 달 이후에는 국민의힘의 그 당 대표도 조만간 선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합당 시기는 최소한 국민의힘의 당 대표가 선출된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하시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한 과정은 그렇게 당 지도부가 선출된 이후에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빨라도 이르면 최대한 이른 시기를 앞당긴다고 하더라도 여름 이후에나 돼야 합당 논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최대한 빨라진다면 여름 동안에 관련된 논의들이 충분하게 오고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 관련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합당을 논의하는 국민의힘 별 희망이 없다라면서 쓴소리를 했습니다. 이런 김 전 위원장의 발언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김 위원장님께서 서울시장 선거 전후 과정을 통해서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계신데요.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하시면서 추구하는 방향을 중도층으로의 확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을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율배반적인 모습이고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모습은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안철수 대표의 그 차기 정치 행보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서울시장 선거에서 어떻게 보면 오세훈 후보와 야권 단일화를 했고 그 이후에 안 대표가 대선에 나올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컸거든요. 안 대표께서 차기 대선 출마 의지를 갖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안 대표의 차기 대선 출마 의지에 대해서 답변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안 대표는 야권 재편, 야권 통합에 있어서의 역할 그리고 여권 통합의 중요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의 역할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님 조금 전에 차차기 대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차기 대선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차기 대선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로서는 안철수 대표 스스로가 대권 후보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권 교체를 위한 야권 통합이 가능하고 그러한 야권 통합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네. 지금 화면 하단으로 자막에도 좀 나가고 있는데 지금 관건은 안철수 대표의 지지도를 얼만큼 끌어올리냐의 문제일 것 같은데 이 극복 방안, 그 역전할 수 있다, 그 상승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공정이라는 가치의 상징으로 국민들의 요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안철수 대표가 가지는 중도 실용의 가치 역시 국민들의 수요가 많아지는 그러한 그 역할을 함으로써 지지도는 끌어올려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대표님 마지막으로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할 경우에 윤석열 전 총장이라든지 금태섭 전 의원 등의 합류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당의 중도 실용의 가치와 국민의힘의 보수라는 가치가 서로의 가치의 차이와 독립성을 인정하면서 통합의 일환으로서 합당이 이루어진다라면 그러한 기반에는 윤석열 전 총장의 공정의 가치를 충분히 담을 수 있고 금태섭 전 의원도 함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이 질문만 좀 드릴게요. 지금 안철수 대표와 김종인 전 위원장과의 관계가 주변에서 봤을 때는 썩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같이 합류가 가능하겠습니까? 김종인 위원장께서 지금 안철수 대표의 중도의 지지와 중도에서의 역할 그리고 지난 야권 단일화의 성공 이에 대해서 본인의 역할에 대한 그 조바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마음가짐의 변화를 가진다라면 충분하게 같이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여론조사 결과 한번 짚어볼까요? 네. 앞서 지금 그 대선 후보,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당 지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정당 지지도가 이제 오차 범위 내에서 이번 대선 여론조사에서 같이 실시한 정당 지지도인데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소폭 앞서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37대 30 정도로 나타났는데요. 여전히 이제 재보궐선거 승리 효과가 국민의힘에 지금 담겨져 있다고 봐야 될 텐데 지난 조사 대비는 소폭 좀 하락하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 좀 심한 표현을 하면서 비판하기도 했고 예. 또 당내 송원석 의원이 이제 당직자 폭행 논란으로 자진 탈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악재들이 또 일부 반영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전 위원장과 금태섭 전 의원이 또 제3지대의 가능성을 두고 이제 만남을 가진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면서 네. 김종인 위원장 효과 때문인지 국민의힘이 6전속 상승하던 그런 상승세를 이어가지는 못하고 조금 빠졌고요. 민주당은 0.4%포인트 빠진 수치지만 이제 횡보하는 그런 하락세를 좀 멈추는 그런 모습이고 국민의당도 8%로 지난주와 동일한 수치를 나타냈고요. 무당층이 국민의힘에서 조금 빠진 수만큼 소폭 증가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만약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하게 되면 정당 지지율에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습니까? 네, 이제 중도 보수 성향의 국민의당 이제 지지층이 국민의힘에 같이 합쳐지면 국민의힘이 특히 이제 30, 40대 비호감도가 좀 높은 그런 정당인데 비호감도가 조금 이제 상쇄될 가능성이 있고 아까 그래프에서 보셨지만 무당층이 한 대략 한 10에서 15% 예. 정도 되는데 그 무당층에서 일부가 중도 보수지만 정당을 밝히기 꺼려하는 분들이 일부 계실 수가 있고 진짜 중도 성향인 경우에 유권자들도 계실 수가 있거든요. 이분들 일부가 이제 국민의힘, 국민의당 합당 과정에서 합류할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당권 경쟁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모두 차기 지도부 선출이 지금 분주한 모습입니다. 어떤 구도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는 윤호중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서 친문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윤호중 의원이 선출이 되면서 민주당 지지율이 일간으로는 금요일 날 조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주초에 뭐 중폭 개각 또 청와대 참모진 쇄신 뭐 이런 보도가 이어지면서 당청 지지율이 조금 반등을 하다가 이 국민의힘 측에서는 뭐 이 중폭 개각이라든지 또 참모진 쇄신과 관련해서 국면 전환을 하려 하는 그런 의도이긴 하지만 국민 기만이다 이런 비판적인 입장도 내세웠었고요. 윤호중 의원에 대해서도 또 이제 법사위원장 하는 과정에서 조금 강한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전선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좀 비판적인 기류가 좀 읽혀졌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당대표 후보 송영길, 홍영표, 우원식 이 세 분 중에서 친문이 될지 비문이 될지 뭐 이런 지금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당 계보에 있어서 친문이라고 읽혀지기 어려운 송영길 의원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윤호중 원내대표하고는 좀 상반된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아니면 또 홍영표, 우원식 이런 분들은 또 친문 성향이기 때문에 좀 개혁을 원한다면 이제 민주당 당권 그 당심에 있어서 핵심 당원들은 또 이분들을 지지할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 원내대표 선출과 관련해서 김기현 의원이라든지 권성동, 김태흠, 유희동 의원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네. 이분들은 이제 일부는 통합, 또 일부는 쇄신을 외치고 있는데요. 과연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이 통합을 지지할지 쇄신을 지지할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와 함께 그 여론조사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 회원 330여만 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외부에 제공한 페이스북에 대해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법무법인 지향은 오늘부터 다음 달 말까지 원고를 모집한 뒤 페이스북을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페이스북이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들에게 회원들의 학력과 경력, 출신지 등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며 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 조치했습니다. 사업비 수조 원이 투입될 강원도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항만공사가 해안 침식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반년째 중단되고 있습니다. 발전소 측은 부랴부랴 침식 저감 시설을 설치했지만 공사 재개 결정을 앞두고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석탄 운반선이 하역할 삼척 화력발전소 항만공사 현장입니다. 정부 명령으로 공사가 멈춘 지 6개월째입니다. 해변 모래가 깎여나가는 해안 침식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됐기 때문입니다. 발전소 측은 지난 2월 이렇게 침식 저감 시설을 설치했지만 규격에 맞지 않는 자재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사 재개 결정은 미뤄지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와 반대측 주민들은 해안 침식도 문제지만 발전소가 가동되면 대기 오염 등 환경 파괴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자체 여론조사 결과 삼척 시민 60%가 화력발전소를 반대하는 만큼 이번에 사업을 아예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맹방해변 망치고 굴뚝에서 석탄재 날리는 그런 도시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1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거고. 하지만 화력발전소 건설을 찬성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찬성 측 주민들은 지역 경제를 위해서 하루빨리 공사를 재개해 계획대로 준공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우리 삼척 시민들의 뜻을 모아서 진행됐던 이러한 프로젝트가 우리 또한 지역 주민들의 어떤 생존권과 결부되는 부분이 있어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5조 원 넘는 사업비가 투입되는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공정률은 현재 30%대. 산업통상자원부는 침식 저감 시설이 제대로 설치됐는지 검토한 뒤 공사 재개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찬반 논란은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포근한 날씨에 깨끗한 공기까지 오늘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19.4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한데요.
다만 동해안 지역에는 맑은 날씨 속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어서 대형 산불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영동과 영남, 충북과 전북 동부, 제주 산간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내일 새벽까지 초속 20m 안팎의 강풍이 예상되는 영동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번지기 쉬운 만큼 불씨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9도, 대전은 8도로 예상됩니다. 낮 동안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3도, 대전 24도, 부산 22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 속에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수요일인 모레는 서울 낮 기온이 26도까지 오르면서 때이른 초여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